도희의 세상은 리본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색깔과 모양의 리본이 되어 공중에 흘러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하늘하늘한 분홍빛 리본이었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딱딱한 회색 리본이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는 뾰족뾰족한 빨간 리본이 되어 날카롭게 흔들렸고 기쁜 목소리는 반짝이는 금빛 리본이 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의 목소리 리본은 반짝이던 남색에서 흐린 회색으로 변했고 도희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저 조용한 아이로 알려졌지만 사실 도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목소리 리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리코더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방과 후 음악실에서 불어내는 리코더 소리는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되어 도희의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엄마의 자장가와 닮아 있었거든요. 도희야, 오늘은 아빠가 소개할 분이 계셔. 처음 혜진을 만난 건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 리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연보라색 리본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카스텔라 같은 목소리였지만 도희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녕, 도희야. 난 혜진이야. 도희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잊으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혜진이 학교 급식실 영양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학교 생활도 불편해졌습니다. 도희야, 오늘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매일 아침 급식실에서 마주치는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은 도희를 향해 다정히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도시락도 싸주었고 간식도 건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도희 많이 챙겨주시네. 너무 좋겠다, 도희야. 친구들의 목소리 리본이 도희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혜진의 다정함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민수도 혜진이 주는 간식은 받아먹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민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은색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우리 도희 많이 힘들지?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희가 좋아하는 리코더 연주회 티켓을 건네주었고 또 어느 날은 도희 엄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그때마다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도희야, 혜진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대.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날 도희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 웅웅 울리는 아빠의 목소리 리본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걸 보는 게 싫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지는데 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채우려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이제 주말마다 집에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지만 도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코더를 불었습니다.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희야, 이제 그만 나와서 밥 먹자.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불안정해 보였고 중간중간 희미하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습니다. 도희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리코더를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소리와 함께 도희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문득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목소리가 희미해졌었는데 도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 리본이 흔들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병원에서 만났던 날, 엄마의 분홍빛 리본도 그렇게 희미해지다가 사라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급식실 앞에서 서성이다 안을 들여다보니 혜진이 혼자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리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침 소리만 낼 때마다 잿빛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도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놀란 듯 돌아보았고 그제야 희미한 연보라색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도희구나. 걱정하지 마. 그냥 감기야. 하지만 도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감기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도희는 몰래 혜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때로는 복도 구석에서 혼자 기침하는 모습까지.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용기를 내어 물어본 도희에게 혜진은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 왔어.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입니다. 도희는 혜진의 리본이 더욱 희미해지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픈지 기침도 자주 했고 때로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희는 우연히 교무실 앞을 지나다 선생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혜진 선생님 성대에 암이 있다면서요? 수술해도 목소리를 잃을 수 있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도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리본이 공중에서 얽히며 만들어내는 보라색과 회색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희는 처음으로 혜진이 와도 방에 숨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혜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혜진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목소리 리본은 이제 가냘프게 떨리기만 했습니다. 도희야, 마침 잘 됐다. 아빠가 도희를 불렀습니다. 깊은 남색 리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도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 리본이 마치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희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희야, 미안해.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도희는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나온 연보라색 리본이 마치 엄마의 분홍빛 리본과 닮아 있다는 것을. 둘 다 도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저도 미안해요. 도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의 리본이 잠시 밝게 빛났다가 이내 희미해졌습니다. 도희는 그 리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혜진을 더 꼭 안았습니다. 또 다시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아름다운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민수처럼 어쩌면 도희도 다른 방법으로 혜진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희와 민수는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민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다른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수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희에게 민수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날카로운 리본이 되어 교실을
어지럽힐 때도 민수의 자리 주변은 항상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도희는 음악실에서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창가에 서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은색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추었습니다. 그날부터 도희는 자주 음악실에 들렀고 민수의 휘파람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민수를 보며 도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후로 자신도 말수가 줄어 답답했는데 민수를 보며 꼭 말이 아니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휘파람이 만드는 리본은 도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오랜만에 리코더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과 섞여 새로운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교실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창가에 서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래? 민수의 휘파람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말에 반응이 없던 민수였지만 도희의 목소리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희는 가방에서 리코더를 꺼냈습니다. 혜진 선생님 목소리를 리본으로 만들고 싶어. 내 휘파람이랑 내 리코더랑 같이 불면 어떨까? 민수는 무슨 말을 하냐는 듯 잠시 도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휘파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들이 공중에서 반짝였습니다. 도희는 리코더를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둘의 소리가 만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은빛 리본과 도희의 하늘색 리본이 섞여 무지갯빛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였어. 도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민수와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둘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혜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기침 소리만 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 리본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대.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깊은 남색 리본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성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대. 그러면 목소리를 잃어버리시는 거지. 도희는 아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와 연습한 곡을 담은 녹음기였습니다. 다음 날 도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혜진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희가 부르자 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반가움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선생님 목소리를 지켜드릴게요. 도희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코더와 휘파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멜로디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투명한 하늘색과 반짝이는 은색이 섞여 만들어내는 무지갯빛 리본이 마치 혜진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코더를 꺼내 직접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도희에게 건넸습니다. 도희야,
이제 나는 말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들려준 이 소리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목소리인 것 같아. 도희는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울리는 연보라색 리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도희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등이 켜진 지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아빠의 남색 리본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희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도희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민수가 도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나오실 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서 나온 리본은 민수의 휘파람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도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도희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둘은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혜진의 성대는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영원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혜진은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메모장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도희의 눈에는 여전히 연보라색 리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리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혜진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와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그들의 연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도 될까? 처음에는 피아노를 치는 유진이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는 기타를 가진 수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악기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본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혜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리본이 은은한 연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멋진데? 음악 선생님이 우연히 이들의 연주를 듣고는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이들은 기뻐했고 도희는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곡의 제목은 목소리를 선물하는 리본이에요. 도희가 발표회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객석에는 혜진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말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코더, 휘파람, 피아노, 기타가 어우러진 멜로디는 마치 1000개의 리본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의 눈에는 객석의 모든 사람들 위로 반짝이는 리본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장 크게 박수를 친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에서도 연보라색 리본이 피어올랐습니다. 혜진은 메모장을 들어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그날 밤 도희는 일기장에 특별한 계획을 적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본 음악단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첫 번째 단원으로 민수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리본 음악단은 이제 전국에서 소문난 특별한 공연단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이들의 공연은 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희와 민수가 시작한 작은 모임은 어느새 20명이 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유진이와 기타를 치는 수호는 이제 리본 음악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희야, 다음 공연은 어디서 하니? 학교 복도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어린이 병원에서 해요. 성대 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에요. 도희의 대답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 리본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학교는 리본 음악단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음악실은 방과 후에 늘 그들의 연습실이 되어 주었고 악기도 지원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희는 늘 그랬듯 혜진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수술 후 학교를 그만둔 혜진은 리본 카페라는 특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리본 음악단의 공연 사진들이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작은 종과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도희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한 연보라색 리본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빠의 남색 리본과 사랑스럽게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혜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주는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본 음악단을 정식 특별 활동으로 만들고 싶대요. 다른 학교로도 확장하자고. 혜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도희를 껴안았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는 도희와 음악단이 성장해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연주하던 날, 전국장애인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텔레비전에 처음 나오던 날, 그리고 어제는 민수가 처음으로 길게 말을 했어요. 무려 3문장이나요. 도희의 말에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모장을 들어 빠르게 적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어? 자기가 작곡한 곡을 설명했어요. 무대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소개하고 싶대요. 혜진이 다시 적었습니다. 도희 덕분이야. 내가 모두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으니까.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목소리가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요. 카페 창밖으로 태양이 비치자 실내는 온통 황금빛 리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돌아가신 엄마도 자신들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실에는 이미 민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새로 작곡한 곡의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꿈이 뭐였더라? 민수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리본을 연주하는 거요. 도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리본을 피워낼 것입니다. 말하지 못해도, 들리지 않아도, 표현하기 어려워도 모든 마음에는 각자의 리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리본들이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리코더를 든 도희와 입을 여는 민수, 그들 주위로 수많은 빛나는 리본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독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가로수를 흔들며 쓸쓸하게 지나갔습니다. 한유진은 오랜만에 남편의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작업실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한 교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생전에 창작에 몰두하기 위해 집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했었고, 이곳은 그의 상상력과 열정이 가득 담긴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쌓여있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책장 가득 꽂혀있는 소설들과 수많은 메모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방은 민혁이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남긴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민혁은 깊이 있는 서사와 날카로운 사회 비판으로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를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의 부재가 현실임을 다시금 실감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을 정리할 용기를 낸 것은 시아버지 김종도 교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문학계에서 존경받는 문학평론가로 평생 아들의 재능을 응원하며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그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아들이 남긴 흔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김 교수는 어느 날 유진을 조심스레 찾아와 작업실 정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혁이가 남긴 것들을 정리하며 내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작업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책장을 열며 민혁의 손길이 닿았던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한 묶음의 원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는 아무런 제목도 없이 비어 있었지만 안쪽에는 남편 특유의 깔끔한 필체로 쓰인 소설 원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를 펼쳐 읽기 시작하자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생생했지만 결말에 다다르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미완성이구나.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는 작업실로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작업이 길어진 탓에 둘은 간단히 저녁을 준비해 작업실에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김 교수는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발견한 원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교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책상 위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동시에 책임감이 엿보였고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 그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원고가 있다면 민혁이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겠구나. 유진아, 내가 그걸 완성해 보는 건 어떻겠니? 유진은 그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김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민혁이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잖니. 누구보다 그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너라고 생각해. 나도 도울 테니 우리 함께 해보자. 유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소설을 완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진심 어린 말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함이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원고를 품에 안고 작업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녀가, 내가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게. 내가 남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이어갈게.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소설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김 교수와 유진은 매주 두세 번씩 작업실에서 만나 원고를 읽고 수정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글에 담긴 의도와 감정을 헤아리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문체를 따라가기 위해 그의 책들을 다시 읽고 필체를 흉내내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김 교수 역시 문학평론가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원고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실 앞에 쌓인 눈을 치우던 유진은 옆집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아주머니는 무언가 말을 삼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님, 요즘 교수님이랑 자주 만나시나 봐요? 그 말에 유진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남긴 원고를 함께 정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웃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눈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듯 작은 의심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이상하대. 저렇게 자주 만나는 게 좀 수상하지 않아? 라는 말이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둘이 책을 핑계 삼아 아들 몰래 가까워졌던 거 아냐? 라는 추측까지 덧붙였습니다. 소문은 동네를 넘어 김 교수의 대학 동료와 출판계 사람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출판사에서 담당 편집자와의 통화 중 불쑥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유진 씨, 요즘 교수님과 많이 친하신가 봐요? 그 속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유진은 작업 때문에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상대방의 말투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는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김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고 작업을 위해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본질보다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쓰지.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민혁이를 위한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 그러나 유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원고를 완성하고 싶다는 마음과 소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점점 더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출판사에서도 심지어 이전에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소곤거림이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 시선과 속삭임을 무시하려 했지만 매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교수 역시 이런 상황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고요히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유진과 나눈 대화 속에서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독였지만 유진의 마음은 쉽게 평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교수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우리에게는 민혁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이런 소문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유진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 교수는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는 거야. 출판사에 우리가 직접 소통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겠지. 숨기려 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게 돼. 너도 알고 있잖니.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 교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진심을 믿어줄까? 혹시 더 큰 오해를 사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와 유진은 출판사를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담당 편집자와 미팅을 잡고 직접 소설 작업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작업은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진이는 민혁이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로서 그의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하는 건 아들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편집자는 진지하게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출판사의 입장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중과 직접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김 교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를 약속했지만 유진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작업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혁아, 내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겠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남긴 이야기를 완성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며칠 후 김 교수와 유진은 동네 주민들을 위한 작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가까운 카페를 빌려 그들의 의도를 설명하고 소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몇몇 주민들만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김 교수와 유진의 진심 어린 표정이 분위기를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김 교수는 단상에 서서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께 오해를 풀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 아들 민혁이는 이 동네에서 성장했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작가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게 저와 며느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유진은 김 교수의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짓고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민혁이와 함께 소설을 만들던 동료이자 그의 가장 큰 조력자였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작업하는 건 단지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아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점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몇몇 주민들이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라는 말에 유진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회 이후 동네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과 김 교수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남편과 아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작업실에 찾아와 유진이 완성하고 있는 소설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소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완성을 향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진과 김 교수는 매일 같이 작업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원고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필체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남편이 남긴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의 문체와 감정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려 애썼습니다. 김 교수는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때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소설 속 주인공의 심리를 강조하고 싶어 했지만 김 교수는 사회적 메시지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점차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이 문장은 너무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요, 아버님. 유진이 원고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 문장이 민혁이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여기서는 그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야 해. 그들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때로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커피잔과 함께 쌓여가는 수정본들이 두 사람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출간 기념회가 열리던 날 유진은 작업실에서 김 교수와 함께 마지막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혁 씨,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소설이 담긴 이야기와 두 사람의 헌신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교수는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 아들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우리의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사랑의 기록입니다. 민혁이의 흔적이 여러분께 닿길 바랍니다. 유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민혁아, 고마워. 내가 남긴 모든 걸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간된 소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깊은 서사와 감정의 여운을 담은 이 작품은 단순히 작가 강민혁의 유작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과 동료들의 노력과 헌신이 담긴 특별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소설은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사랑받았고 마침내 영화 제작자들의 관심까지 끌게 되었습니다. 영화화가 결정된 날, 김 교수와 유진은 제작 발표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강민혁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혁과 함께하는 듯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영화 제작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유진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첫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첫 작품은 부드럽고 따뜻한 문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유진은 점차 작가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민혁의 소설 출간과 영화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출판 기념회에서 우연히 만난 인문학 교수와의 인연으로 늦게나마 마음을 나눌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김 교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개봉되던 날, 김 교수와 유진은 극장에서 나란히 앉아 스크린에 펼쳐지는 민혁의 이야기를 감상했습니다. 스크린 속 장면들은 글로만 존재하던 민혁의 세계를 생생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작품을 축하했습니다. 유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김 교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민혁 씨도 분명 이 자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정으로 울렸습니다. 그럼 민혁이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단다. 그가 남긴 건 단지 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용기였으니까. 영화가 개봉된 후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유진은 작가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소설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 발 물러서서 유진을 지켜보며 한 사람의 펜으로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민혁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적 경력을 정리하며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몇 달 뒤 유진과 김 교수는 다시 한번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강민혁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감독은 작품의 원작자인 강민혁과 그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작업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혁 씨,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요. 우리 모두가 당신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원고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교수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고요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아들의 소설들 사이에서 그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문학 강연과 사회 활동을 확대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채워나갔습니다. 강민혁이 떠난 뒤의 고난과 오해는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고 그의 유산은 가족과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민혁의 삶과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그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